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신뢰가 깨져버린 절세 계좌라는 제목으로 올린 지난 영상에 이어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최근 기재부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확인한 뒤 ISA 계좌와 연금저축펀드 활성화와 관련된 과거 자료들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절세 계좌 투자자 입장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니 전반적인 흐름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수를 확보하는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니 그동안 쉽게 보이지 않던 것들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제 나름대로 정리한 생각들을 구독자님들과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 이런 의견도 있구나 정도로 가볍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고민해 본 건 배당금 과세 이연 혜택을 되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였습니다. 원래대로 되돌릴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투자자들이 뜻을 모아 해당 정책의 폐지를 요구하는 게 어쩌면 최선의 대응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정부가 외국 납부 세액공제 방식을 개선하면서 의도치 않게 절세계좌를 건드린 것이었다면 축소된 절세계좌의 혜택을 원래대로 되돌릴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세수를 확보하는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본다면 정부가 이 부분을 실수로 건드린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건드린 게 아니라 분명한 의도가 담긴 개정이었다면 이전으로 되돌릴 가능성은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미 시행된 정책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거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린다면 시간과 감정만 소모하게 됩니다. 되돌릴 수 없는 과거를 떠올릴 시간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음 단계를 준비해 나가는 게 더 나은 선택이란 생각을 합니다. 이 정책이 의도치 않게 절세계좌 혜택을 건드린 게 아닌 이유부터 자세히 살펴보죠. 이 사태의 시작은 2021년 세법 개정안입니다. 이 내용이 발표된 건 2021년 7월입니다. 2021년 7월, 이 시기를 잘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세법 개정안에 외국 납부 세액공제 방식 개선이라는 내용이 담겼는데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절차 간소화를 통한 납세 편의 제고라고 적혀있을 뿐 ISA 계좌나 연금저축계좌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처음부터 절세계좌를 건드릴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2021년 7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절세계좌의 배당 관련 혜택을 정부가 크게 신경 써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가 처음 도입된 건 2021년 2월이었고 ISA 계좌와 연금저축계좌에서 해외 ETF에 투자하며 배당금을 크게 불려나가는 투자자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한국판 SCHD의 시초격인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출시된 것도 2021년 10월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원조 SCHD에 비해 수수료는 높지만 성과면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 역시 그 당시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던 상품입니다. 하지만 2022년 11월 낮은 수수료와 월배당을 무기로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출시되면서 SCHD로 배당연금을 모아가고 있던 투자자들이 절세계좌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 상품이 큰 인기를 끌자 2023년 6월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출시되었고 지금은 2조가 넘는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절세계좌를 활용해 배당연금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해외 배당금의 15%를 자산운용사에게 선지급하고 있던 국가 입장에선 아마도 이 상황이 꽤나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최근 기재부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잘 살펴보면 절세계좌 혜택 축소는 실수가 아니었다는 걸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재부는 외국 납부 세액공제 방식을 변경하게 된 이유를 세 가지 사례로 정리해서 제시했습니다. 먼저 사례 1은 면세 국내법인이 부당하게 외국 납부 세액 지원 혜택을 받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함을 설명한 내용이고 사례 2는 ISA 계좌와 관련 내용,
사례 3은 연금저축펀드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2021년 세법 개정안을 공시했을 당시만 해도 개정 이후에 언급되지 않았던 절세계좌 관련 항목을 이번에 처음으로 언급한 겁니다. 사례 1로 제시한 면세 국내법인의 부당한 지원 혜택을 줄이려다 의도치 않게 ISA 계좌와 연금저축계좌까지 건드리게 된 거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법 개정안이 공시된 2021년 7월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 말이 맞지만 현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아마도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제 목표는 배당연금을 늘려 월 300만 원이 넘는 수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절세계좌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지 3년 만에 아내와 저는 둘이 합쳐 월 100만 원 수준의 배당연금을 만들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월 300만 원의 배당연금이 만들어지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죠. 시간이 흘러 저와 함께하고 계신 모든 구독자님들과 제가 모두 월 300만 원의 배당연금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월 300만 원씩 12개월간 배당연금을 받는다면 연 3,600만 원이 됩니다. 콜옵션 매도 수익이 아닌 오로지 해외 배당금으로만 만들어진 3,6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죠. 이 금액 중 15%인 540만 원은 국세청이 자산운용사에 선지급해 준 돈입니다. 만약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 월 300만 원의 배당연금을 만드신다면 국세청이 자산운용사에 선지급해줘야 할 금액은 연 4,320억이 됩니다. 8만 명만 가정해도 이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 금액이 매년 늘어갈 것이라는 점이죠. 자연스럽게 배당 성장이 일어나는 데다가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수량을 늘려갈 것이고 이를 부러워하는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새롭게 유입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감당해야 할 금액은 시간이 흐를수록 엄청날 겁니다. 투자자들이 배당연금을 늘려갈수록 정부 입장에선 압박이 커지는 것이죠. 투자자들의 ISA 계좌에 쌓여가는 해외 배당금은 국가 입장에선 15%를 선지급해주고 최소 3년 후 9.9%로 돌려받는 억울한 시스템인 셈이죠. 연금저축의 경우 15%를 선지급해주면 그 돈을 받은 자가 만 55세가 넘었을 때 3.3에서 5.5% 수준으로 돌려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았을 땐 별 생각 없이 선심 쓰듯 내줄 수 있었지만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여들면서 이러다간 답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국가는 지난 3년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전체 금액을 분명 확인했을 겁니다. 따라서 절세계좌의 배당 과세 이연 혜택이 줄어든 건 다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파생적으로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국가 입장에선 그 혜택을 줄여야 하는 게 반드시 이행해야 할 과제 중 하나였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이전 시스템을 처음에 고안하고 제안한 건 투자자가 아니라 정부입니다. 처음에 약속했던 부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하는 게 상식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이 모두 생략되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분노하는 것이죠. 새로운 세법을 반영하는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세금을 원천 징수한 배당금이라면 일반 계좌처럼 배당금을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커버드콜 ETF처럼 분배금의 재원이 해외 배당금 이외의 다른 부분들로 함께 구성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출금 제약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엄밀하게 한다면 분배금 재원 중 배당소득세가 원천 징수된 소득은 출금 가능하게 만들고 나머지는 출금을 막은 채 기존처럼 과세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질지 솔직히 감이 오질 않습니다. 일단 시도하고 말 나오면 그때 가서 처리해 라는 방식이 쉽게 개선될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을 바꾸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면 잠시 멈춰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기가 언제냐의 문제일 뿐 분명히 다시 시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재부의 입장을 기다리지 말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도 당황스럽지
당황스럽지 않을 우리만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돈을 계속 지급하고 있던 입장이니 몰랐을 리 없고, 자산운용사 측도 선지급받는 돈이 점점 커지는 걸 보면서 이게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일인가를 고민해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그런 고민이 없었다면 사실 그게 더 큰 문제겠죠. 어떻게 보면 자산운용사도 투자자들만큼이나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일 겁니다. 각각의 입장별로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모두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은 그동안 해외 배당의 선지급 프로세스를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기사화되지 않았다면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수수료 0.1%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투자자들의 배당 수익을 15%나 감소시키는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공지해주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는 것, 그리고 이런 변화를 알려주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건 국내 투자자들을 보호해주는 안전장치가 대한민국엔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증시 선진화로 갈 길은 아직 멀었습니다. ISA 계좌 도입은 금융자산 비중을 높이기 위해 10년 전부터 국가주도로 추진된 정책이었고, 사적연금도 국민의 노후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각종 혜택을 부여하며 독려해온 부분입니다. 10년 이상 추진해온 국가의 주요 과제를 역행하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만큼 절박한 상황을 마주했기 때문일 겁니다. 국정 운영에 차질을 줄 정도로 혜택이 커져서 줄여야 한다면 아쉽긴 해도 받아들여야겠죠. 하지만 그 부분을 시행 전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은 건 투자자로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중과세 문제를 심각하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은 별로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중과세는 이미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지언정 더 이상의 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알아서 해결할 겁니다. 언제나 명확히 모르는 부분이 큰 문제로 연결되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은 그리 큰 문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할 부분은 이중과세가 어떻게 해결될지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투자에 있어 신뢰 문제는 결코 숫자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현재 연금저축계좌는 저율과세하고 있지만 언젠가 이 부분도 개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절세계좌 투자자들이 일반 계좌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받아온 것이었다며 세율을 높이는 것이죠. 2030년까지는 5.5에서 3.3%, 2030년부터 2035년까지는 6.6에서 4.4%, 이렇게 시기마다 다르게 점진적으로 세율을 높인다거나 수명 연장을 핑계삼아 만 55세부터 65세까지는 11%, 65에서 75세는 8.8%, 75에서 85세 7.7%, 85에서 95세는 6.6%, 95세 이상 5.5%, 이런 식으로 구간 개수를 늘리며 세율을 높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도 처음엔 솔깃한 혜택으로 가입자를 모은 뒤 점진적으로 개정하면서 변화된 상황에 조금씩 적응시키는 전략을 활용해왔습니다. 갑자기 확 줄여버리면 감정적으로 이탈하거나 크게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이렇게 서서히 줄여가면 여전히 일반 계좌보단 유리한 혜택이기 때문에 순응하며 남아있게 되는 투자자들이 많을 겁니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세금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니 국가 입장에선 절세 혜택을 제공하며 가입자를 모으는 겁니다. 국가는 투자자가 연금저축계좌에 연 600만 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으로 99만 원을 제공합니다. 600만 원의 투자환금을 3배로 늘려 1,800만 원을 만든 후 연금 개시에서 5.5% 세율을 적용했을 때 비로소 세액공제 혜택으로 제공한 99만 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따라서 세수 확보 측면에서 바라본 연금저축계좌는 그리 매력적인 수단이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현재는 투자자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구조라는 말이기도 하죠. 이 말은 곧 향후 개정될 여지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가입자를 모아가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쿠팡, 넷플릭스도 가입자를 모아가는 단계에선 손해를 감수하면서 후한 혜택을 제공해 왔습니다. 물론 국가와 기업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국가도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무한정 혜택을 베풀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신뢰관계가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사적연금 제도가 국가와 국민에게 모두 윈윈인 상황을 만들어주는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이것도 일종의 리스크입니다. 노인빈곤 문제 해결과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열심히 가입자를 모아가는 상황에 갑자기 국내 상장 해외 ETF로 배당금을 모아가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예상치 못했던 예산을 기하급수적으로 써야 할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으니 정부 입장에선 신뢰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되돌릴 가능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평범한 개인 투자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물론 마음으론 되돌렸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마음일 뿐이고 투자자라면 감정보단 이성을 따라야겠죠. 이번 일 덕분에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느낍니다. 국가 정책과 한 배를 타는 게 좋은 선택이라 생각했는데 그 배가 생각보다 자주 목적지를 바꿔서 배에 타 있는 내내 신경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 정책에 의지하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건 리스크를 키우는 일이란 생각이 들어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자산과 자유로운 자산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 성장주 투자는 일반 계좌, 배당연금 투자는 절세 계좌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배당연금을 모아가는 것에 더 집중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절세 계좌 활용 비중이 훨씬 더 커지게 될 상황이었죠. 절세 계좌 활용 비중이 높아질수록 혜택뿐만 아니라 정책 리스크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걸 더 늦기 전에 깨달은 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 계좌와 비교한다면 여전히 절세 계좌는 매력적입니다. 절세 계좌와 일반 계좌의 혜택 차이가 줄어들 수는 있어도 앞으로도 절세 계좌는 일반 계좌보다 늘 매력적인 대상일 겁니다. 그래야만 사적연금 가입자를 계속해서 모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되면 정부는 혜택을 늘려 가입을 유도할 것이고 가입자가 많아지면 다시 그 혜택을 줄여 세수 확보에 더 집중할 겁니다. 이렇게 당근을 주었다 뺏는 과정이 끝없이 반복될 겁니다. 이탈이 가속화될 것 같은 시점엔 절세 계좌의 혜택을 늘리는 정부 정책이 시행될 것이고 자산운용사 측에서도 수수료 인하와 같은 투자자 친화적인 조건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크게 둘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혜택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절세 계좌 혜택을 누려갈 것인지 아니면 혜택을 받지 않고 그냥 내 갈 길을 갈 것인지 물론 한 가지 방향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가지 방향을 모두 선택한 뒤 자신에게 맞는 비중을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절세 계좌를 활용할 것이라면 혜택의 변화를 자연스레 인정해야만 오랜 시간을 큰 스트레스 없이 투자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반면 일반 계좌를 활용하다가 갑자기 절세 계좌의 혜택이 늘어나는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옮겨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된다면 그 또한 스트레스일 겁니다. 이번 사태로 절세 계좌 혜택이 크게 한번 줄었기 때문에 다음 단계는 투자자 회유를 위해 절세 계좌 혜택을 늘리는 단계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ISA 세제 혜택을 늘리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배당연금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정성과 신뢰입니다. 혜택도 혜택이지만 평생에 걸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꾸준히 늘려갈 수 있다는 믿음을 지켜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배당연금이 조금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정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절세 계좌와 국내 자산운용사 의존도를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단 조금 낮출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절세 계좌와 국내 자산운용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습관처럼 익숙해져 버려서 불합리한 처우를 당해도 쉽사리 옮겨갈 용기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저는 비슷한 조건이라면 될 수 있으면 국내 자산운용사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월배당을 비롯해서 투자자들의 요구와 트렌드를 반영해 부지런히 노력하는 건 전 세계에서 국내 자산운용사가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아쉬운 점은 늘 존재하기 때문에 종종 국내 자산운용사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담기도 하지만 비판 이전에 전 국내 자산운용사를 응원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투자자들에게 불이익이 있을 만한 부분도 솔직하게 먼저 공지해줘서 투자자들이 믿고 자산을 맡길 수 있는 신뢰관계가 형성되길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투자자 이탈을 막는 것보다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게 오랜 시간 함께 성장해 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절세계좌 혜택이 크게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에 감정적으로 해외 직접 투자로 모두 옮겨가기보단 추후 나오는 대책들을 보면서 신중히 대응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만일을 대비해서 해외 직접 투자로 배당연금을 만드는 것도 조금씩 병행해 보려 합니다. 비중이 적더라도 행하는 것과 비중이 아예 없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성과가 좋든 나쁘든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모습을 직접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지금부턴 불만을 표하기보단 현재 상황에 적합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볼까 합니다. 지난 2년간 연금저축계좌에 1,800만원씩 프리납입을 했었는데 올해부턴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지도 다시 고민해볼 생각입니다. 2월 중에 ISA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계좌로 옮길 생각이었는데 그 부분도 다시 고민해야 할 상황입니다. 정부의 작은 정책 변화 하나가 꽤 많은 걸 새롭게 고민하게 만듭니다. 모든 과정을 틈틈이 공유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볼 생각이니 좋은 의견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태로 투자 방식엔 다소 변화가 생길 수 있겠지만 목표했던 방향은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수많은 일들이 찾아오겠지만 그때마다 흔들린다면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너무 괴로울 것 같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다음 단계로 함께 도약해 보기로 하죠. 오늘 영상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